자, 트럼프와 트럼프 참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미국에서 사라진 80년대 이후로 사라진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조업의 부활은 좋은 일자리를 의미하거든요. 사실 트럼프 통상정책의 핵심 책사인 스티브 미란이 미란 보고서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뭐 그 이전부터 그랬지만 완전히 1980년도 이후로는 뭐 제조업이 완전히 경쟁력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뭐 땅값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미국을 떠난 거죠. 다른 이유도 있지만 달러가 워낙 강세였죠. 강달러니 어떻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강하면 수출이 안 되는 거죠. 무역 수지 적자나고 경상 수지 적자나고 인건비 오르고 제조 마진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제조업이 외국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일본이나 우리나라로 많이 왔죠. 그리고 이제 소득이 높아지면서 미국도 더 이상 3교대 노동을 미국인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반면에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100달러 지폐 그렇게 써 있었잖아요. 이 달러를 들고 오면 100달러에 해당되는 금을 주겠다. 근데 이제 미국이 그걸 더 이상 그러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예, 금태한 포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냥 미국의 그 패권, 미국의 신용으로 그냥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어차피 무역 수지 적자나고 경상 수지 적자나니까 이 찍어낸 달러들이 미국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달러 장사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대단한 장사인 게 보십시오. 100달러 찍어내는데 비용이 1달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진이 99%가 넘는 사업인 거예요. 이제 제조업 안 하고 금융 서비스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도 없어지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기준에서는 저항력의 백인 노동자들이 불만을 오랫동안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사회 문제가 되고 점점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없어지고 그래서 현재 미국은 인구가 3억인데 블루칼라가 1,5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인구의 5%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되게 적은 거죠. 그렇게 노동자가 줄어들었는데 그마저도 남아있는 노동자들 혹은 과거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주목을 하고 그걸 발견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 책사들, 경제 정책 엘리트들은 이 제조업의 부활을 되게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선진국을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죠. 영국이 있었죠. 유럽이 있었죠. 그다음에 미국이 있었죠. 또 일본도 있었죠. 인류 역사상 선진국들은 다 하다 보면 제조업의 경쟁력을 잃었어요. 근데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킨 나라가 있습니까? 영국이 그랬습니까? 프랑스가 그랬어요? 유럽이 그랬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실험이에요. 이미 집도난 제조업을 다시 불러들이는 거. 그냥 원래 선진국들은 이렇게 제조업을 다른 나라 후진국한테 물려주고 금융 서비스업과 몇십 배, 몇백 배 엄청난 부가가치를 내는 최첨단 산업으로 먹고 살면서 선진국형 저성장 국가가 되는 게 원래 이제 일반적인 거였어요. 미국 또한 그러려고 했죠. 근데 갑자기 이제 트럼프가 나타나서 이걸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니, 옛날로 되돌아갈래.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느냐. 관세 폭탄 터트리고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야 수출도 잘 되고 이 제조업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전 세계 기업들, 떠났던 기업들 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힘든 이유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의 제조 원가보다 중국의 제조 원가가 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세를 500% 정도까지 올리지 않는 한은 힘들더라도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조 부활이 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약달러를 만들겠다. 왜? 미국이 수출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럼 약달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각 나라들이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달러를 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국의 통화, 우리로 따지면 원화를 약하게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하려고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자꾸 사들이잖아. 그래서 너희들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달러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수압으로 달러 제공을 해줄 테니까 그런 짓거리 하지 마. 달러를 약하게 내버려도 오히려 너희 나라 화폐를 강하게 해.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미란 보고서를 보면.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외환 시장에서 오히려 정부나 통화 당국 그렇게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장보다 민간 시장이 달러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민간들은 달러를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의 채무라고 하는 거는 부채라는 거는 다 달러 채무, 달러 빚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아무리 정부나 통화 당국을 자기들 말을 따르게 한다 해도 민간 차원에서는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들도 달러를 받아야 되는데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중국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출이 잘 안 된다 쳐요. 그러니까 미국의 뜻대로 된다고 쳐요. 자, 중국이 그러면 중국의 부채가 90% 이상이 달러 부채예요. 자, 근데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못해서 달러가 점점 없어져요. 그럼 달러를 어디서 구해야 됩니까? 자신들의 달러 자산에서 달러를 빼다가 그 부채를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달러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메이저 은행에 있어요. 미국 은행에 있는 자신의 중국 계좌에 거기서 달러를 뽑는다고요. 자, 그럼 보세요. 나 2천억 달러 무슨 미국에 있는 A뱅크에서 뺄래. 자, 그러면 그 은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붕괴해요. 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란 보고서에 그리고 트럼프가 말하는 구상대로 될 수가 없어요. 달러로 이루어진 세계 자본주의, 그 다음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공급망, 이 구조에서는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트럼프 말대로 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실험, 미국을 나갔던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구조적으로 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패권 국가는 자기네 나라 돈을 기축통화로 쓰면서 그 돈을 전 세계가 돌려쓰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덕분에 그 패권 국가는 미국은 기축통화의 장점을 누려요. 대신 그 대가로 그날의 제조업 경쟁력은 약화되면서 임금이 싸고 땅값이 싼 후진국이나 중진국으로 이 제조업이 가는 거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본주의라는 게 원래 그런 거지. 자본은 자본의 로직,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를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포기해야 돼요. 미국이 제조업 부활시키려고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포기 못해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의 미국에서의 제조업 부활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동료 파이오니어로서, 그 다음에 뭐 고래까지는 아니어도 파이코인의 새끼 고래로서, 참치로서 항상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제 지인들, 친척들, 가족들한테도 뭐 생일 때나 기념일 때 같은데 주로 파이코인으로 선물을 많이 줘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분들한테도 파이코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해라! 라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저는 선물을 주로 주거든요. 예. 그래서 파이코인, 제가 오늘 이 영상 들으신 분들에게 파이코인의 새끼 고래로서, 그리고 참치로서, 그 다음에 파이오니어로서, 그 다음에 초기 파이오니어 캡틴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게 된 인연을 가지신 분들의 파이코인 무료 증정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요걸 계기로 해서 파이코인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또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코인 기존 보유자 같은 경우에 채굴하는 걸 위해서 제가 드리는 게 되게 많이 시간을 아껴 드릴 수 있고 또 뭐 단 0.1%라도 평단가를 낮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의미로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노드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원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부분 또한 알려드릴 테니까요. 편안하게 제가 지금 안내해 드리는 방법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부자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파이코인 무료 증정해드리는 거 옵션도 있고 수익률 98%에 이 암호화폐 투자할 때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해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투자 전략을 담은 안내책자 보내드릴 거고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제 동영상 화면 아래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도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역사를 간략하게 보도록 할게요. 세계를 지배하던 영국이 제조업을 미국에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뭐예요? 일부 첨단 산업, 예를 들면 바이오나 부품 소재 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금융 서비스업으로 먹고 살았어요. 가령 여러분들 미국의 월가에서 사용하는 주식이나 파생상품, 보험 등의 금융 관련 솔루션은 대부분 영국 거예요. 물론 영국은 그걸 유대인들한테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영 제국을 경영하는 경험을 결합시켜서 자신들만의 국부로 만든 거죠. 근데 영국에 이어서 제조업을 물려받은 미국은 어땠어요? 우리 뭐 아시는 것처럼 에디슨이나 제네럴 일렉트로닉스, 뭐 포드 등으로 표현되는데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죠. 중국처럼. 그러다가 미국도 1970년대를 거치면서 제조업을 일본 등으로 물려줍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미국의 비싼 임금과 비싸진 지대를 버틸 수 없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첨단 산업, 전기 전자 산업이나 소재 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제조업이 일본으로 넘어가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패망국이 돼서 완전히 쫄딱 망한 상태인데 운 좋게도 6.25 전쟁으로 경제가 살아나요. 그때 또 운 좋게도 이 타이밍에 미국에서 제조업이 들어옵니다. 일본으로. 예. 그러면서 일본이 다시 선진국이 되죠. 세계 최고의 제조 국가가 돼요.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반도체까지 넘어가려고 할 때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일본이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견제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1985년에 플라자 합의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달러를 약세로 만들고 엔화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일본의 수출 산업이 제조업이 박살나요. 이때 일본 정부가 어때요? 막 돈을 풀어서 여기에 대응하려고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계속 엔화를 풉니다. 그런데 그 돈들이 어디로 흘러가요? 부동산이나 주식 쪽으로 흘러들어가서 대형 거품이 되면서 어때요? 그 거품이 터지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처음에 60년대 70년대 때 중화학공업과 전기전자로 넘어가는 일본이 경공업 산업, 뭐 의류 산업이나 섬유 산업 이런 거를 미국의 원조와 지원으로 한국한테 넘겨줘요. 결정적으로 그렇게 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80년대 그 플라자 합의로 일본이 박살나면서 일본의 제조업, 상당 부분의 제조업이 반도체까지 해서 한국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보면 삼성의 이건이나 삼성이 대단한 점은 인정합니다. 근데 그때 플라자 합의가 없었으면 일본의 제조업이 박살나지 않았었으면 우리 사실 반도체 시작하지 못했어요. 일본이 했을 거예요. 근데 미국이 일본을 박살내고 우리나라한테 넘겨준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한국은 이제 어떻습니까? 일본의 역할을 대신해서 세계의 중상급 제조 공장으로 탈바꿈돼요. 그러면서 중화학공업, 전기전자까지. 그래서 일본을 대신해서 반도체까지 물려받아서 지금 어떻습니까? 제조업의 꽃을 피웠었죠. 그러나 우리나라 또한 어때요? 똑같아요. 미국, 영국, 일본 다 똑같아요. 우리 또한 임금 올라가고 특히 땅값 너무 기형적으로 올라가면서 기업과 공장 자본이 중국이나 인도, 동남아시아로 이전해요. 이제 이것이 아주 절묘하게도 이것도 또 운인데 이 시기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어떻습니까? 중국이 한국의 상당 부분의 제조업을 받아들이고 이루면서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중국의 특이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랑 다른 거죠. 세계의 공장 역할을, 제조업의 공장 역할을 하는데 중국의 특이점은 우리나라나 일본과 달리 빠른 속도로 미국이 비교율을 가지고 있던 첨단 산업, 전기자동차, 전자, 반도체, 배터리, AI, 인공위성 분야, 우주개발 분야까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위협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러는 게 중국은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은 플라자 합의로 눌러버렸지만 중국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패권을 가장 위협하는 국가로까지 됐단 말이에요. 노동력과 땅값 문제를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겪었던 만큼 그렇게 겪지 않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이런 특성 때문에 전통적인 제조업과 첨단 산업을 다 갖추는 초유의 G2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가만 놔둘 수 없죠. 패권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출발이 관세 전쟁이었고 이제 그게 AI 전쟁으로 확대되었고 이제는 화폐 전쟁, 블록체인 전쟁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한테 많은 부분을 뺏기고 있어요. 이미 많이 뺏겼고 뺏기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혹은 영국처럼 먹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제조업이 없어진 선진국은 도대체 뭘 먹고 살았나를 알아야 우리도 그걸로부터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선진국은 몇 개 안 되는 첨단 산업으로 먹고 살았어요. 둘째, 금융 서비스업으로 먹고 살았어요. 말하자면 투자로 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전에도 예를 드렸지만 SK 하이닉스가 나 안 줄래 배째 그러면 엔비디아 칩 생산 못해요.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나 삼성 없으면 엔비디아나 중국 반도체 회사들 생산을 멈춰야 돼요. 근데 웃깁니다. 보십시오. 하이닉스나 삼성 소유 구조를 한번 봐보세요. 외국인이 50%가 넘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SK 하이닉스와 삼성 같은 그 세계적인 기업의 이익이 절반 이상이 한국에 있지 않고 미국이나 일본 사람들의 주머니로 갑니다. 걔네들 이런 걸로 먹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 첨단 산업에서는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경쟁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동화되고 사라져가는 제조업을 메꾸기 위한 금융 서비스업을 발전시켜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형태의 크고 작은 투자은행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리고 개인들도 여기에 따라서 금융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도 초 지금까지 한국의 제조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어떤 기업들이 커지고 발전하고 쇠퇴하고 이랬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경험이, 한국 자본주의 경험이 우리의 자산이에요. 왜? 우리가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경험을 어느 나라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의 10년 전, 20년 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나라의 제조업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 걔네들은 대부분 모른단 말이에요. 선진국은 이런 걸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호화폐도 고민하고 뭐 주식도 고민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자, 한국에게는 밥그릇이 있는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대한민국 밥그릇이 있나? 세계 자본주의는 크게 두 가지의 테마로 원심력과 구심력이 형성되고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AI 결합된 로봇. 그것도 그냥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닮은 로봇. 특히 앨런 머스크는 꼭 그걸 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블록체인. 요 테마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테마죠. 그러니까 AI 로봇, 블록체인 테마, 이걸 중심으로 세계 자본주의는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중국도 일본이나 인도처럼 공대 간대요.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 다 의대 가려고 하죠. 근데 이거를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이게 우리의 밥그릇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게다가 여기다 플러스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시스템 세계 최고예요. 다들 아실 거예요.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 시스템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AI 산업은 데이터 전쟁이에요. 세계에서 최고의 의료 관련된 아주 자세한 디테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과 데이터에 침을 흘리고 있어요. 사고 싶어서.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과 데이터는 채굴되거나 시추하지 않은 석유와 같다.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의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건강보험 데이터를 결합시켜서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바이오 AI 산업을 특화시킬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향후에 의료 AI나 바이오 AI 산업 관련된 주식은 생성과 발전과 융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게 돈 될 수 있는 밭이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리스트업하고 공부를 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외과 의사들이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수많은 성형 임상 데이터를 갖고 있어. 게다가 전 세계 인종들이 성형 수술하러 가장 많이 오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수많은 인종들의 성형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외과수를 가지고 있다 보니 어때요? 우리나라는 게다가 플러스 K-팝이니 K-무비니 하는 K-컬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결합시킨 K-뷰티 산업, K-뷰티 AI 산업, 이런 부분들이 클 거예요. 이런 쪽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이 있다 보니까 어부지리로 이제 방산 산업이나 에너지 산업, LNG 산업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을 만하고 이미 많이 돈들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미 그러고 있지만 암호화폐 산업과 블록체인 시장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암호화폐, 코인 시장 플러스 블록체인 시장은 영국과 미국과 일본의 중산층들을 먹고 살게 했던 금융 서비스 산업 한국판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이미 중산층들이 코인 투자하는데 우리나라는 앞서서 되게 시장이 커졌어요. 예, 되게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암호화폐 투자로 먹고 살아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필연적인 것 같아요. 이미 시장이 너무 커졌어요. 앞으로 더 많이 커질 거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막 미국이나 중동에 있는 국부 펀드들이 전략 자산으로 암호화폐를 사들이기 시작해 봐요. 그래서 우리 또한 암호화폐 투자로 먹고 살 가능성이 높다. 세계 자본주의는 두 번째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테마가 뭐냐? 그것은 바로 중국의 자본 개방과 동남아시아의 제조업 이식 과정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가 동북아시아에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설사 영국 옆에 있어도 프랑스 옆에 있어도 미국 옆에 있어도 걔네들 다 지금 이거 눈독 들이고 있어요. 중국의 자본 개방과 동남아시아의 제조업 이식 과정.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중국에 있는 상당 분야의 제조업이 어디로 넘어가고 있어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등으로 막 넘어가고 있어요. 일부는 또 막 캄보디아. 자, 이 모습은 뭡니까? 한국의 80년대, 70년대, 90년대 모습이에요. 자, 먼저 여기 돈줄인데 보십시오. 중국의 자본 개방 속도나 이제 형태가 좀 다양할 수 있는데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중국의 제조업 기업들이 수백 수천 개가 있어요. 요것들을 잘 선별해서 좀 리스트업을 하십시오. 전 세계 제조업 1위인데 주가가 막 500원, 1000원 이래요. 700원, 600원 한국 돈으로. 헐값이에요. 왜? 자본 개방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자본 개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알죠.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폭등할 거예요, 폭등.
여기에 기회가 있어요. 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내가 자신 있는 분야로 해도 되고요. 전체로 해도 되는데 전 세계에서 절대 부동의 1위 기업들이 있는데 300원, 500원, 600원 이런 기업들을 분야별로 좀 리스트업을 해보세요. 그리고 얘네들이 공산당이랑 관계가 어떤지, 국가랑 관계가 어떻고, 얘네들의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어느 나라 것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베트남이나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특히 중화학공업 제조업 이런 게 나라에서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금방 날릴 수가 없어요. 한번 투자가 들어가면. 목숨을 걸고 이거를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나라 차원에서. 왕실 재정이나 나라 돈으로 막 한단 말이에요. 이런 중화학공업들 제조업에.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제조업에 관심을 가져서 분야별로 기업 리스트 하세요. 저는 여기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투자가 시작돼도 좋은 시장이다. 중국은 개방 속도를 보면서 이제 좀 봐야 되지만. 그래서 암호화폐, 코인 산업, 블록체인 산업과 함께 이러한 지역의 국가의 기업들이나 이런 것과 관련 있는 파생 상품들에 대한 관심과 금융력, 공부, 정보력을 집중해야 될 때가 맞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무슨 뭐 이게 투자업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 이게 전업이 돼야 돼. 그게 창피한 일이 아니고요. 원래 미국, 일본, 영국 중산층 그렇게 먹고 살아요. 대부분 반백수예요. 자기 취미하고 일을 하고 싶은 일 파트타임 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하면서 주로 이런 후진국, 중진국에 대한 투자, 왜 자기들이 경험했거든요. 제조업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 다음에 투자은행이 많다 보니까 얘네들 도움받아서 리스트업에서 투자한다고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SK, 삼성이 일본이랑 미국의 중산층 매겨 살리고 있다니까요. 반 이상이 다 날아가는데 미국이나 일본의 그 중산층들 주머니로 날아갑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고,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이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선진국 국민처럼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메이드 인 USA. 미국제 코인이죠. 우리 XRP에 대해서 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만큼 암호화폐력이 더 깊어지고 더 증대될 거예요. 지금 이제 XRP는 사람들이 솔라나파가 있고 XRP파가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XRP는 솔라나와 함께 제2의 비트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암호화폐예요. 이미 RLUSD, 리플 USD라고 하는 최초로 뉴욕 금융 서비스에서 승인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유통된 지 몇 달 안 됐는데 이미 시총 3억 달러예요. 10위예요, 10위.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선물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가장 큰 선물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선물 ETF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또한 이미 가장 큰 선물 시장이 있다는 건 뭐냐, 기관 투자자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물 ETF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한 국제금융기관별 국제거래에서 제2의 스위프트 코드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금융기관들이 국제거래를 할 때 이 XRP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합니다. 사용을 이미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도 지금 SBI 그룹이 일본의 금융기관들의 이 XRP의 시스템을 다 까는 걸 지금 작업 중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미 국제거래에 있어서만큼은 곽강을 받고 있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이를 위한 담보물로 XRP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솔라나와 함께 제2의 비트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암호화폐입니다. 게다가 되게 중요하죠.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전에 리플한테 내렸던 가처분 명령을 내렸던 토레스 판사한테 그 명령을 해체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지난 9일. 그래서 결국엔 가처분 명령이 해제될 건데, 이렇게 해제되면 벌금이 1억 2천 달러에서 5천 달러로 감경될 거예요. 근데 5천 달러로 감경되면서 동시에 이 벌금을 XRP로 내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벌금을 XRP로 내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비트코인과 함께 최초로 비세금적 방식, 벌금이나 몰수한 다음에 판매 금지, 이런 식으로 전략자산화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XRP 또한 계속 보유하고 보유량을 늘려야 될 정형적인 미국제 메이드 인 USA 코인이고요. 어쩌면 더 중요한 의미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XRP 리플 만들 때 초기 투자자가 영국의 스탠다드 차타드예요. 얘네들이 유태인 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주요 투자자로 유태인 애들의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IPO 상장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검토하다가 우리는 돈 많아요,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뭐 급하게 서두르지 않을래요 그러면서 IPO 안 한다고 취소했잖아요. 그만큼 돈이 많아요, 리플이. 그래서 이거는 메이드 인 USA일 뿐만이 아니라 메이드 인 유태계 코인입니다. 그래서 유태계들이 이거를 죽게 내버려 둘까요? 들어간 돈도 많은데. 여러분들 여유 있을 때 XRP 조금씩 더 매집하시기 바랍니다.
뭐 몇 년 안에 $36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나름대로의 판단이니까 어쨌든 여유가 있을 때 조금씩 늘려나가시기를. 그래서 이 메이드 인 USA 코인 절대 시장에 던지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광고하면서 물러나겠습니다. 제 동영상 화면 아래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파이코인 무료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